이어서 수요와 가격 탄력성의 총수입 간의 관계입니다. 세 줄 내려와서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인상하면 가격 인상폭에 비해서 수요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총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 인상 시 수요 감소가 크지 않아 총수입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업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 효과가 있다. 밑줄 그으시고 52페이지 표 2-1 표에 별표 무한대로 칠 수 있는 만큼 치세요. 너무 많이 쳐서 글씨 못 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치세요. 자, 여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는요.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또는 단위 탄력적인지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했을 때 어떻게 어떠한 영향이 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탄력적 한번 볼게요. 박스 탄력적 변화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큰 거예요. 자, 탄력적 여기 있죠.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커요.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이 20% 변하니까 얘보다 더 많이 변했죠.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가격을 인상시키면 수요량이 더 급격히 변하겠죠. 많이 변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올릴수록 수요량이 어떻게? 가격을 올릴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줄 수도 있다고요. 네,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면 공급량은 늘리지만 수요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줄어서 뭐가? 총수입이 감소될 수 있대요. 총수입은 감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탄력적인 건 봐보세요. 위에 비탄력적. 얘는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잘 변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아파트를 팔 때 원래 1억에 팔던 건 2억에 팔아도 3명이 사요. 3억에 팔아도 3명이 사. 4억에 팔아도 3명이 사요. 그러면 어차피 3명이 사는 건 똑같으니까 어떻게?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죠.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총수입이 증가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표 2-1은 반드시 암기해서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총수입 감소, 총수입 증가가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세요. 탄력적일 때는 비효율적이다. 뭐가? 가격 인상이. 다시 탄력적일 때는 가격 인상이 비효율적이다. 탄력적일 땐 가격 대비해서 수요량 변화가 민감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할 때 수요량 변화가 민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효율적이다. 그러면 비효율적이고 효율적인 건 누가? 총수입이. 총수입이 효율적이라는 건 총수입이 늘어난다. 총수입이 비효율적이라는 건 총수입이 줄어든다로 해석하셔도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근데 얘네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헷갈려. 그렇죠? 기업 입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업이 가격 인상하면 총수입이 어떻게 변하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로 놓으시면 되고 단위 탄력적은요. 똑같아요. 가격 변화랑 수요 변화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총수입도 변하지 않고 총수출, 총수입이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다 변하지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개념 잡으시면 돼요. 지금 계속 조금 빨리 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우리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까지 한 번에 쭉 오고 나서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서 그래요. 예. 수요 부분이 좀 힘들어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한 이해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가격이 변하냐, 가격 이외적인 부분이 변하냐, 공급이 변하냐, 공급 외적인 부분이 변하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 위에서, 선 위에서 움직이는지 또는 곡선 전체를 이동시키는지 구분 짓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탄력성 부분이 나오면서 더 혼동이 되셨을 거예요. 탄력성이란 뭐라고요? 가격 변화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즉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더 민감하게 변화하면, 더 많이 변화하면 탄력적이다. 근데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우리 보자고 했어요. 이를 기준으로 그때 누구의 입장? 기업의 입장.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내가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비싸다 안 사. 이러고 딴 데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오히려 내가 손해볼 수가 있어요. 총수입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총수입이 감소된다라고도 이야기했고, 탄력적인 경우에 또 어떻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요. 근데 내가 1억에 팔든 10억에 팔든 100억에 팔든 무조건 한 명은 사요. 이 사람은 이 집이 없으면 큰일 나. 무조건 사. 그러면 1억에 파는 게 나아요? 100억에 파는 게 나아요? 당연히 비싸게 파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가격을 우리가 계속 인상시키면 인상시킬수록 뭐가? 총수입이 증가되는 거예요.
왜? 수요량이 변화가 적으니까.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는 그래서 가격을 인상시킬 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다? 효과적이다. 가격 인상이. 이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하시라고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혼동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부동산 공법, 뭐 법률 용어하다가 이건 경제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훅 넘어오니까 혼동되시지만 똑같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52페이지 계속 이어서 갈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우리 지금 했던 건 뭐였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 말고 누구도 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있다. 소유의 소득 탄력성은 똑같죠. 뭐에? 뭐 변화분에? 얘는 가격 탄력성이라 가격이 분모로 같지만 얘는 소득이니까 누가? 소득분의 누구? 똑같이 수요량이 올라가 버리면 되죠. 수요량의 변화, 소득분의 수요량의 변화, 계산은 다 동일하다. 하지만 여긴 계산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52페이지. 수요의 소득 탄력성 박스 아래 두 번째 단락. 수요의 동그라미 소득 탄력성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재화의 성격을 정의해요. 어떻게? 정상재나 우등재의 경우에 정상재나 우등재 앞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많이 쓰는 거. 뭐 명품이나 사치품들 이런 것들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많이 쓰죠. 오히려 근데 돈을 많이 벌수록 명품이나 사치품은 늘어나는데 조금 돈이 없을 때 쓰던 그런 물건들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상재나 우등재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함으로 뭐가? 소득 탄력성이 정액값을 나타낸다. 정액값 동그라미. 됐어요. 소득 탄력성 동그라미, 정상재 동그라미, 정액값 동그라미. 그러나 열등재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되므로 소득 탄력성이 부액값을 나타나게 된다. 마이너스를 나타낸다. 자, 수요의 재화의 성격을 정상재나 열등재로 구분해서 정상재일 경우엔 플러스, 즉 긍정적인 효과적인 영향, 열등재일 경우엔 마이너스, 즉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돼요. 53페이지로 쭉 넘어오셔서 이번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요. 교차 탄력성인데 이 부분도 제가 수식은 간단히 좀 적어 드릴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요. 얘는 어떻게 보냐면 A 재화분의 B 재화로 보시면 돼요. 어떤 걸 중심으로 보는지는 뭐 문제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데 A 재화분의 B를 보는데 이때 중요한 건 A,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해요? A 재화는 뭐를 봐요? 가격, 변화를 봐요. 됐죠? 다시 한번 뭐를? 가격의 변화를 본다. 근데 B는 뭔다? B를 어떤 걸 본다? 수요, 양, 변화를 본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A제와 B제와 보고 뭐야? 뭐 이런 걸 물어봤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뒷부분의 내용이 딱 틀리게 나와요. 자, 우리 53페이지 교재에도 보시면 박스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B제와의 수요량의 변화율과 A제와의 가격의 변화율로서 공식이 성립된다. 자, 내용 한번 간단히 볼게요. 먼저 두 재화가 대체제일 경우 대체제는 뭐예요? A가 없으면 뭘 쓸 수 있다? B를 쓸 수 있다. A를 B가 대신할 수 있다. B를 A가 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게 대체제라고요. 그러니까 A 재화의 가격이 상승을 해요. A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우리 A 비싸지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A 비싸지니까 A 사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A랑 똑같은 효용을 느끼는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어떤 거? B를 사요. 그러니까 뭐가? B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돼서 정액값을 나타낸대요. 자, A 재화의 어떻게? 가격을 상승시키면 전제 조건은 뭐예요? A랑 B가 대체제일 경우에 B제의 수요량이 어떻게? 증가되어진다. 왜? A가 비싸니까 A 안 사. A 안 사는 대신에 뭐를 사요? 사긴 사야 되니까 B를 사요. 왜? 가격이 안 올라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어떻게? 플러스 양의 값이 나온다. 뭐일 경우에 양의 값이 나온다고요? 대체제일 경우에. 자,
대체제일 경우에만 A 가격, B 가격이 있을 때 정액값이 나온다. 대체제일 경우에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바로 아래 단락 이어서 조금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맨 끝에 두 번째 단락. 하지만 두 재화가 보완제인 경우에는 A 재화의 가격이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보완제인 B 재화의 수요도 함께 감소한다. 얘는 보완제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A를 사면 반드시 B가 필요해. 차를 사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 네, 차를 굴리려면 기름이 있어야지만, 휘발유나 디젤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 이런 애들 보완제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A 재화가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대요. 네, 그래서 보완제인 B도 같이 감소. 즉 A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휘발유로 봐요. 자, 휘발유로 봐서 기름값이 막 증가하면 어떻게? 자동차를 웬만하면 구매하지 않고 우리 걸어 다니려고 하죠. 뚜벅뚜벅. 그렇죠? 휘발유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동차의 수요량이 감소해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어떻게? 마이너스를 나타내죠. 어떨 때? 보완제일 때. 됐나요? 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계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개념을 써 두셔야지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이해가 편하니까. A는 가격, B는 수요량. 즉 A제와 B제라기보다는 그냥 가격 변화분의 수요량 변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A랑 B 재화가 서로 대체제 관계라면 얘랑 바꿀 수 있어요. A가 없으면 B를 쓸 수 있어. 이럴 때는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 대신에 뭐? B를 사면 돼요. 그러니까 B의 수요량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러니까 어떻게? 플러스. 양의 값이 나타난다. 하지만 수요의 교착 탄력성에서 이 둘, A의 재화와 B 재화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예요. 즉 여기에 휘발유 A가, 자동차 B가. 그러면 휘발유의 가격이 변화. 즉 휘발유 가격이 막 인상돼요. 리터당 막 10만 원이야. 예. 그러면 차 타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차 자체를 아예 사질 않는다고요. 안 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의 수요량도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지만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합치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보완제일 때는 음의 관계를 띈다. 이 정도로 같이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요거 요렇게 해서 정리해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해요. 공식 써두시고 밑에다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보세요. 이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 첫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공급량을 결정하는 요인의 변화가 공급량의 변화에 미치는 민감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즉 임대료예요. 임대료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 얘는 가격 변화분의 누구? 공급량의 변화. 쭉 보시면 되고요. 54페이지로 넘어오셔서 54페이지. 여기 그림 2-3에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하나 나오죠. 예,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S1 수직으로 딱 서 있죠. 이거 왜 이렇다고요? 부중성. 늘릴 수 없으니까.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우리 그 가격을 아무리 늘려도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바로 서요. 그리고 S3는 보면 수평이죠. 얘는 완전 탄력적이에요. 이런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우리 부동산에서는 조금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S2가 단위적 탄력적이에요. 단위 탄력적. 공급이 증가할수록 가격도 같이 증가하는, 즉 가격을 늘릴수록 공급량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S1 수직으로 딱 섰을 때 완전 비탄력적인 게 일반적인 부동산의 특징이다.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에요. 자, 여기 한번 좀 볼게요. 부동산은 밑줄 토지의 부증성과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뭐 일반 재화에 비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의 동그라미. 부동산 계속 말씀드려요.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이에요. 예, 부증성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특히 동일한 대체제가 없거나 대체제 없거나 1번. 2번 공급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생산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으로 완전 비탄력적. 수직으로 비탄력적이 되는 경우에 첫 번째 대체제 없고 공급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 완전히 비탄력적이에요. 예,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팔 수가 없어. 예, 이건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예. 경제적 공급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증대되면 공급 공사는 우상향하면서 탄력성을 띠게 된다. 즉 S1이 S2로 조금씩 누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부동산의 공급 탄력성은
기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기간의 동그라미.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외에도 규제 완화로 인해 용도 전환이 용이해지거나 인허가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됐나요?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간략하게 또 공급도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전 시간에는 전혀 판서가 없었는데 판서가 조금 있죠. 이 부분은 안 쓰고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렇게 있을 때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수직으로 쓴다고요. 수직으로 쓰는 경우 두 가지였죠. 어떻게요? 대체제가 전혀 없고 1. 대체제가 없고 두 번째 기간이 짧아요. 와서 공급 불가. 이렇게 돼버리면 곡선이 이렇게 딱 서버린다고 했어요. 공급 곡선이.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 교재에 나온 그대로라면 규제를 완화해요. 그래서 인허가 기간을 짧게 하면 어떻게 이 서 있던 곡선이 조금은 이렇게 누울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교재에 있는 그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대요. 규제 완화를 하면 뭐가 된다고요? 어떤 게 돼요? 기간이 변화돼요. 기간이 어떻게? 기간 축소가 돼요. 기간이 축소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다? 기간이다. 부동산의 탄력성은, 즉 부동산의 공급 탄력성은 뭐에?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기간을 조정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어떻게? 살짝 조금이라도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됐나요? 네. 공급 내용들, 수요 내용들 지금 쭉 계속 보고 있는데 뭐 하나도 만만한 데가 없어요. 오히려 투자 부분에서 했던 수요 공급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투자 공급은 수요 공급이 계속 완벽하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부동산 파트는 부증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공급 곡선의 변화가 좀 특이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헛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54페이지 계속 이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교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 동그라미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등해지는 일정한 점에서 만나 시장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균형 가격 동그라미 균형 가격이라 한다. 우리 어떤 경우에요? 55페이지에 그림 나오죠. 자, 그 그림 보시면 위에는 초과 공급이고 아래는 초과 수요예요. 이럴 때 공급이 많으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왜? 남아 도니까. 그러면 뭘 사요? 조금이라도 더 싼 걸 사려고 찾아요. 그럼 가격은 점점점 떨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딱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가격에서 딱 만나요. 또 거꾸로 사람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사고 싶어.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가격을 계속 올려요. 사고 싶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그러다 보면 균형 가격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균형 가격이 형성되어진다. 당연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55페이지 넘어와서 계속 수급 요인 변화에 따른 균형의 이동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래 그래프에서 공급 곡선이 일정한 가운데 가구수의 증가나 소득의 증가. 가구수의 증가나 소득의 증가 생각해 보세요. 가구수 증가되면 뭐? 소득이 증가되면 뭐였어요? 빨리. 이렇게 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더 많은 집이 필요해. 수요가 드네. 소득이 증가되면 원래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 더 사고 싶어. 수요가 증가되네. 즉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동할 경우에는 뭐가? 균형 가격이 상승을 한대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수요가 늘수록 가격은 오르니까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 또한 증가가 된대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우리 56페이지로 오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그림 2-5예요. 그림 2-5. 됐나요? 수요 곡선 D가 D1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D가 D1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고. 이것도 같이 좀 봐드릴게요. 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나마 제가 해드리는 게 나으니까. 얘가 바로 공급 곡선이 될 거고요. 얘가 원래 있던 수요 곡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했죠. 가격이 변화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곡선 안에서 이동.
그런데 가구수 증가나 소득의 증가, 얘는 가격 이외의 변화죠. 그러면 어떻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 D에서 D1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 자, 원래는 여기에 존재했던 애들이에요. 여기에 증가했던 가격, 여기 거래량.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됐었는데 얘가 어떻게? 가격도 상승, 거래량도 어떻게? 증가, 이렇게 된다고요. 뭐가? 수요가 증가되어지면. 이러한 원인이 첫 번째 소득 증가나 가구수 증가, 인구 증가, 뭐 대출 완화 등등등등등등 있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었구나. 2번 공급 변화와 균형의 이동, 공급의 변화와 균형의 이동인데요. 이번엔 두 번째, 예를 들면 신기술의 발달로 낮은 비용으로 공급이 가능해지면 공급 곡선이 S에서 S1으로 이동하게 되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얘는 여기랑 똑같지만 옆에다가 한 번 더 적을게요. 그래프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살짝 지우고, 이번에는 뭐가 일정이에요? 요 수요 곡선이 일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있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찬가지로 얘도 D에서, 얘는 S에서 S1 이렇게 S에서 S1으로 이동을 하면 뭐 그래프 그대로 설명하면 되죠. 가격과 양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격이 어떻게? 하락하네요. 그런데 뭐는? 양은 증가되죠. 여기 Q1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것들 신기술 같은 기술 개발이 나타나 버리면 가격은 줄어들어요. 기술 개발이 됐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줄어야죠. 그렇죠? 동일한 자원이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대신에 뭐는? 양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게 공급의 변화 그리고 균형에서의 이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수요와 공급에서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던 쭉 내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면 이해하는데 은근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57페이지 이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규제인데 여기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자, 부동산의 가격 규제 나와볼게요. 나의 1. 가격 규제와 수급량.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 규제의 한도가 시장에서 성립되는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공급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정부가 야 1000만 원 이상은 받으면 안 돼? 네, 100만 원이니까 전혀 상관없죠. 전혀 아무 영향이 없어요. 58페이지로 넘어와서 2번 가격 규제의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부작용 여기는 별표 밑줄. 정부의 규제가 없으면 초과 수요로 인해서 임대료는 다시 상승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지면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되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임차인들이 암시장을 통해서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대요. 정부가 야 100만 원 이상 받지 마. 그런데 100만 원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은밀히 찾아올 거예요. 제가 서류는 100만 원에 쓰고요. 50만 원씩 매달 더 드릴게요. 표시하지 않고 현금으로 이렇게 암거래, 암시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 생기는 부작용들이에요. 또한 이어서 주택 소유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주택을 수선해도 임대료를 높일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하락하고 이미 특정 지역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다른 곳에서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맞죠? 내가 이 집을 리모델링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도 100만 원, 이대로 냅둬서 문이 안 닫혀도 100만 원.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 쓸 필요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 주택을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도시 전체가 실은 슬럼화 될 수 있어요. 이게 임대료를 계속 상승시킬 수 있어야지 꾸미고 개량하고 주변 시설을 확대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딱 너 이 이상은 절대 받으면 안 돼 딱 정해버리면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일을 해도 어떠한 결과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방치하겠죠. 그런 일이 바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부동산 설계에서 세 번째 시간이 끝났는데 자, 두 번째 시간도 살짝 힘드셨죠. 전답을 포함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세 번째 시간에 또 힘드셨을 거예요. 왜?
수요와 공급이라는 머리 아픈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 일단 처음에 저 강의 지금 처음 들으실 때는 벌써부터 막 강의 듣다가 스페이스 눌러서 스탑하고 막 외우고 이러지 마세요. 처음은 자연스럽게 들으세요. 배속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아, 저 소리구나.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세워두고 책을 한번 듣고 다시 되돌려서 또 보세요. 그렇게 해가면서 처음에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외워야 할 부분, 이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인 스스로 딱 나누어져요. 그래서 외워야 할 부분만 암기를 해야지 이해할 부분까지 암기를 하면 시험장 가서 반드시 꼬여요. 반드시 꼬여요. 알겠죠? 그리고 그래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들 꼭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됐나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네 번째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의 경기 변동 부분 할 거예요. 여기는 안 힘들어요. 네. 조금만 쉬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